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10여 년 전 이혼 후 쭉 혼자 살고 있는 화려한 돌싱이에요. 얼마 전 남편과 그 시가 식구들의 충격적인 근황을 알게 됐는데요. 듣자마자 바로 썰밤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제 어린 시절은 나름 파란만장했어요. 아버지가 일찍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동생과 엄마, 저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한부모 가정이 더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엄마는 학교 앞에서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하면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과부라고 쉽게 보는 아저씨들도 많았고 엄마가 얼굴이 고운 편이라서 주변 상가 아주머니들이나 학부모들이 괜히 시비 아닌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아저씨들이 추근덕거릴 땐 어색한 미소로 슬쩍 자리를 피했고요. 아주머니들이 시비를 걸 땐 잘못한 일이 없으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엄마라고 왜 따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또 혹시라도 어린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는지 엄마는 가끔 새벽에 홀로 부엌에서 술을 마시며 울곤 했는데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엄마를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도 제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단 지켜야 하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 음식점 청소, 피자 상자 조립 등 제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네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공부도 일도 잘 해냈다는 결말이라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못 됐고요. 학창시절 내내 공부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7살 무렵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했고요.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엄마는 하나뿐인 딸이 자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괜찮다고, 오히려 공부보다 일하는 게 더 체질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죠. 반쯤은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긴 했어요. 회사 직원분들도 잘 해주시고요. 일도 처음에만 좀 헤맸지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회사 다니는 게 기꺼웠던 건 같이 일하는 직속 사수 덕분이었어요. 저보다 4살 연상의 남자 대리님이었는데요. 키도 저만하고 얼굴도 그저 그런 남자다운 매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맨날 직원들하고 농담 따먹기만 해서 약간 철딱선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대리님의 인상이 확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거래처 대금을 정산할 때 계산 실수를 했는데요. 그걸 그 대리님이 자기 탓이라면서 대신 뒤집어 써줬지 뭐예요. 부장님은 물론 사장님한테까지 불려가서 엄청 깨졌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나중에 퇴근길에 따로 만나서 왜 그랬냐고 슬쩍 물어봤거든요. 근데 글쎄, 저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윗사람들한테 깨지는 걸 보고 싶겠어. 그래서 그냥 내가 대신 혼나고 말지 않은 마음으로 나선 거야. 전 까맣게 몰랐어요. 대리님이 저를... 나도 이렇게 티낼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 자꾸 커지기만 해서 이젠 그게 힘드네. 미정 씨는 나 어때? 그게... 남자한테 고백을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자에 대한 면역력이 없던 제 눈에 대리님은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였고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오죽하면 1년도 채 연애를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했겠어요. 결혼하고야 알았는데 남편은 제법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출시한 상품 중엔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한 것들도 있었죠. 회사 경영은 부모님과 남편, 형 셋이서 도맡아 하고요. 남편은 막둥이라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풀어줬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옛날에 몸이 약해서 중내산에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정말 약하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저를 받아준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었죠. 사실 중소회사를 운영하는 시부모님에게 제가 며느리감으로서 부족하면 부족했지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홀어머니의 모아둔 돈도 뭣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장녀였으니까요. 남편보다 나은 거라곤 나이가 어리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절대 결혼은 안 된다면서 결사반대를 하셨는데요. 남편이 저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백기를 드셨죠. 평생 합가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결혼 허락을 받았네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으니 당연히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대놓고 저를 괄시하셨는데 특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말도 못했죠. 집안일 전부를 제게 일임하고 본인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감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눈에 불을 켜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아유, 너는 무슨 여자애가 빨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이거 물빨래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미처 몰랐어요. 아니, 딱 보면 모르니? 밍크잖아. 하긴, 너처럼 없이 자란 애가 이런 걸 입어봤겠어? 이래서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용식이겐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와선?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거의 매일같이 베갯닛을 적시며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얘기해봐도 아랫사람인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그 시절에 저는 정말이지 망망대해 외딴 섬에 혼자 버려진 사람 같았어요. 아이라도 생기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요.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임신은 되지 않았죠. 결국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난임병원까지 방문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 술, 담배 좋아하고 나이도 많은 남편 탓이라 은근히 생각했는데 제가 자궁이 약해서 착상이 잘 안 되는 몸이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철없는 남편은 이걸 또 시부모님께 고지고대로 다 얘기해버렸고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그날 이후 더더욱 심해진 건 말할 필요도 없었네요. 제 인생에 닥친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쯤 됐을까요? 친정엄마가 그만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이웃 아주머니가 바로 병원에 데려간 덕분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잘 못 쓰게 됐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가버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거취 역시 큰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지금까지처럼 혼자 지내게 하기엔 여러모로 불안한 점이 많았죠. 또 쓰러지시면 그땐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그쯤엔 남동생도 이미 결혼에 독립한 터라 엄마를 맡기엔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맘 같아선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요. 슬쩍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보기도 했어요. 친정엄마 몸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우리가 친정 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정 안 되면 저만이라도 나가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질색팔색을 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래. 겨우 그런 이유로 세상 어느 남자가 처가살이를 해? 그럼 나 혼자만이라도 나가 사는 건? 당신 우리 엄마 몰라? 절대 허락 안 할걸? 장모님 그렇게 된 게 안타깝긴 한데 당신이 외동도 아니고 처남 있잖아. 결혼해서 가정이 생긴 당신보다는 아들인 처남이 모셔야 순리에 맞지. 안 그래? 남편의 말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동생도 그런 제 사정을 알았던 걸까요? 올케와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엄마를 자기 집으로 모시더군요. 남동생도 따로 일이 있어서 엄마를 돌보는 건 사실 전업주부인 올케의 몫이나 다름없었죠. 힘들고 싫을 법도 한데 올케는 그런 내색 없이 제 앞에선 늘 웃기만 했어요. 오히려 엄마랑 같이 살아서 좋다고 적적하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올케에게 따로 고생한다고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조차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급하게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쯤 저희는 친정엄마 일로 긴 냉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뭔지 남편은 이번엔 제 편을 들어줬어요. 못마땅해하는 시부모님을 대신 설득해줬죠. 긴 경력 단절로 일자리를 못 구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예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의 소개로 다른 회사 격리 자리로 들어가게 됐네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속박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 이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친정엄마에게 치매가 생긴 거였죠. 엄마가 언젠가부터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늘어나서 남동생과 올케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바로 치매 판정이 나왔다고 하대요. 엄마 나이에 비해선 진행이 꽤 빠른 편이라고 하더군요. 사정이 그렇게 되니 엄마를 올케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쯤 올케가 또 아기가 생겨서 육아에 전념해야 하기도 했고요. 결국 엄마는 남동생네 집 인근에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남동생과 고르고 골라 나름 시설 좋은 곳에 모신 거지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맘 같아선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면서 엄마를 모시고 싶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 저도 남동생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시어머니가 엄마 요양원 모시는데 도움을 좀 주셨거든요. 그걸로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요. 진짜 우리 같은 부모님 없다. 가진 거 하나 없고 애까지 못 갖는 당신을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여줘. 장모님 요양원 비용 보태줘. 다른 집 같았으면 진작에 씨바지라도 들여서 손주 봤을 거야. 요양원 비용은 보태주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알겠어? 맨날 그렇게 욕만 해대지 말고.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허구한 날 나한테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했잖아. 그게 욕한 거지 뭐야.
알겠어. 그만해. 요즘은 안 그러잖아. 뭐 남편에게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런 거긴 했지만요. 어쨌든 요양원 비용으로 도움을 받은 뒤로 저는 일부러라도 시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글쎄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로 들어오라지 뭐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회사를 그만두라뇨? 말 그대로다.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회계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굳이 남의 손 탈 필요가 있어? 네가 일해주면 되지. 그치만 아시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야 저희 엄마 병원비를... 아유, 누가 너 꽁으로 부려먹는데? 그 돈 내가 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회사 그만두고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해. 알겠니?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바로 도끼눈을 떴어요. 아니, 얘가 정말 보자 하니까? 세상에 며느리 바깥일하게 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더군다나 애도 못 낳는 반푼이래. 우리니까 너 끼고 사는 거야. 그럼 감사한 줄 알고 시애미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해야지. 무슨 이렇게 꼬리가 길어? 아니요, 어머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럼 잔말 말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잡서를 늘어놔. 사람 짜증나게.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애초에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말씀을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자식 못 낳는 며느리는 죄인이나 다름없는 시대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요. 바로 시부모님 식품회사로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네요. 시부모님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일하던 직원 2명을 잘랐어요. 당연히 그 2명치 몫만큼 제가 더 일하게 됐죠. 너무 바빠서 매일같이 야근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해야 했네요. 집안일도 산더미 같은데 회사일까지 그렇게 많으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월급은 당연히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요양원 비용을 내주는 걸로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었죠. 그마저도 자꾸 내는 걸 잊어버리셔서 요양원에서 자주 전화가 왔는데요. 나중엔 남동생도 지쳤는지 그냥 자기가 다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상사가 자꾸 짜증나게 해서 더는 못해 먹겠다면서 말이죠. 바로 일을 구한다고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반년을 그냥 집에 틀어박혀 빈둥대기만 하더군요. 오후 느지막이 일어나 배달음식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고요. 컴퓨터 방에 틀어박혀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주구장창 게임만 했네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그동안 오죽 힘들었으면 저러겠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감싸고 돌기만 하셨네요. 심지어 배달음식 먹으면 건강 버린다고 제게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남편 밥 좀 챙겨주라고 하셨어요. 정작 며느리인 저는 점심도 굶어가면서 일하는데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쨌든 그 뒤로도 남편은 팽팽 놀기만 했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남편을 위해서 회사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배가 부를 대로 부른 남편은 그마저도 거절하더군요. 따로 남편을 불러다 얘기도 해봤지만 영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회사는 형이 물려받을 건데 난 그 밑에서 따까리 노릇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애초에 난 그런 사무직 일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사람이 그래도 일은 해야지. 아이씨, 누가 그런데?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나 전업 투자자 할 거야. 뭐? 전업 투자자? 주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당신 내 대학 동창 정호 알지? 걔가 주식으로 완전 대박나서 회사 그만뒀거든. 요즘은 집에서 아예 전업으로 투자만 하는데 달에 못해도 1,000은 번대. 나도 정호한테 정보 쫙 빼와서 한번 해보려고. 남편이 철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애가 들 줄이야. 생전 주식이라곤 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전업 투자자를 한다는 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당신 지금까지 주식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괜찮겠어? 주식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걸. 그리고 학교 다닐 땐 내가 정호 그 자식보다 공부도 더 잘했어. 초보 딱지만 되면 그 자식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마음의 불안감이 차올랐어요.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슬쩍 얘기도 꺼내봤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벌려 투자금 마련에 나섰죠. 시부모님은 놀고 먹기만 하던 남편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니 그저 신이 나서 뜨뜸 1억이라는 큰 돈을 내어주셨고요. 하지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남편이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주식 고수인 친구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좀 버는가 싶던 것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남편은 이내 친구 말도 듣지 않고 혼자 제약주에 넣었다가 제대로 물려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고요. 순식간에 큰 빚을 지게 됐죠.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손을 털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도 잃어버린 원금을 어떻게든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전 생각에 미련을 못 버리고 또다시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식에 올인했는데요. 3개월도 안 돼 다 날려버렸죠. 그러자 또다시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그럼 시부모님은 또 돈을 빌려주시고 그럼 남편은 또 다 날려버리고 그 일이 좋게 10번은 넘게 반복됐을 거예요. 결국 나중엔 회사 운영에도 지장이 가기 시작했고요. 늘 아들에겐 오케이였던 시부모님도 더는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 용식아. 엄마도 맘 같아선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 매출도 예전 같지 않고 너 투자금 마련해주겠다고 거래처 대금이며 뭐며 미리 선회수한 것도 있어서 더 빌려줬다간 당장 다음 달에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야. 그래서 돈 못 주겠다고? 직원들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 되잖아. 내가 10배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정말 대박 날 것 같은 주식이 하나 있다니까? 이걸 지금 안 들어가는 건 완전 바보 멍청이인 거라고. 엄마, 나 알잖아. 나 엄마 아들 박용식이야. 내가 언제 엄마 실망시키는 거 봤어? 나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몇 번 실수하긴 했는데 이번엔 진짜야. 진짜 제대로 일 낼 거라고. 엄마도 알지. 우리 아들이 이번엔 정말 성공할 거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직원들 월급 줄 돈 뺐다간 고용노동부에 신고 들어갈지도 몰라. 알잖니. 요즘 애들 약삭 빠르고 지밖에 몰라서 뭐만 하면 신고하겠다, 부당하다 이러는 거. 우리 아들이 엄마 사정 좀 이해해줘. 응? 아이씨, 짜증나 진짜. 이씨. 그 뒤로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있는 대로 심통을 부렸어요. 제가 차린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엎는 건 예사였고요. 시어머니 회사일 돕느라 바쁜 제게 무슨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맛집 음식을 사오라는 등 구하기 힘든 게임 CD를 사오라는 등 온갖 잔심부름을 시켜댔죠. 7살 먹은 애처럼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였어요. 맘 같아선 맞서서 대거리하고 싶었는데요. 그쯤에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남편 말을 안 들어주면 벌어질 남편과의 감정적인 싸움과 시부모님의 눈총을 견딜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남편이 더는 주식으로 사고 안 치는 게 어디냐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았네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당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시련이 거기서 끝이라면 좋았겠지만 그게 어디 제 맘대로 되는 건가요? 험난한 가시밭길은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이 문제였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에는 집 앞 편의점이나 시부모님 회사 정도는 들락날락 하던 사람인데 아예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려고 하고요. 컴퓨터만큼이나 붙들고 살던 핸드폰도 아예 없애버렸더군요. 또 하루는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보면서 혼자 끙끙대고 있길래 뭐하냐고 물어보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혹시 이 인간이 하다하다 이제 바람까지 피우나 했는데요. 그러기엔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핸드폰까지 없애버렸으니 그럼 남은 건 딱 하나였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웬 굵은 목소리의 남자가 남편 이름을 대더군요. 그쪽이 박용식 씨 와이프 맞습니까?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 땡땡 금융업체 직원인데요. 박용식 씨가 5천만 원을 빌려가고 3개월째 이자가 체납 상태라서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핸드폰도 없앴는지 연락도 안 되시고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와이프분이시면 대신 갚아줘야겠네. 그쵸? 말투는 정중해도 완전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놀란 마음에 일단 남편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데려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죠. 처음엔 난 모르는 일이다 딱 잡아떼던 남편은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하자 사색이 돼선 말리더군요. 그만해! 당신 미쳤어? 여기서 경찰이 왜 나와? 아니 왜 말려? 당신은 돈 빌린 적 없다며. 그럼 이 사람 사기꾼이잖아. 당연히 경찰에 얘기해서 신고해야지. 그러지 마. 내가 빌린 거 맞으니까. 뭐? 당신이 정말 그 돈을 빌렸다고? 5천만 원을?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말만 금융업체지 사채야. 이자 보면 모르겠어? 나도 당연히 알지.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근데 어쩌자고 그 돈을 빌렸어? 당신이 그 큰 돈을 쓸 데가 어딨다고? 주식 투자했지. 뭐 엄한데 썼을까봐? 당신 자꾸 나 백수 취급하는데 엄연한 전업 투자자라고. 알겠어? 남편의 입에서 또다시 주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맥이 탁 풀렸어요. 정말 징글징글 하더군요. 그동안 어째 잠잠하다 했더니만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 모르게 은행 빚을 지고요. 직장을 그만둬서 생각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자 겁도 없이 사채에까지 손을 댄 거였어요. 주식... 또 주식이야? 그래서 뭐 이번엔 돈을 벌긴 했어? 제 물음에 남편이 두 눈을 슬쩍 피했어요. 아니, 처음엔 분명 수익률이 20%가 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폭락했어. 아무래도 작전주였던 것 같아. 그런 놈들은 싹 다 잡아 쳐넣어야 하는 건데 빌어먹을... 나라꼴이 아주 말세야 말세.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채로 빌린 5천을 또 다 잃었다고? 이자율만 50%가 넘던데 어쩔 거야? 당신 이제 어쩔 거냐고? 뭔 겨우 5천 가지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쳐.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땡땡 회사 사장이야. 그깟 5천 금방 다 갚을 수 있다고.
남편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환멸이 나더라고요. 대체 뭘 믿고 이런 남자와 결혼까지 한 건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할 정도였죠. 그래, 그럼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얼른 그 빚 해결해. 난 더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참나, 마누라라고 하나 있는 게 말 참 예쁘게도 한다. 그래,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뒤로 남편은 며칠 눈치를 보다 시부모님한테 슬쩍 사채빚에 대해 얘기했어요. 하지만 계속된 불황에 남편 주식 투자금을 연달아 빌려주느라 시부모님도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회사 거래처 대금 중 일부를 미리 빼돌리려고 했는데요. 그걸 안 아주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쳤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제정신이에요? 언제까지 용식이 저 자식 막둥이라고 오냐오냐 할 거예요? 정신 나간 자식. 돈이라고 한 푼도 안 벌어오면서 벌써 주식으로 날린 돈만 5억이 넘어요. 이번에 또 갚아주면 저 자식 정신 못 차리고 또 돈 꼬라박을 놈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도 완전 망하는 거라고요. 형, 듣자 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주식 망하고 싶어서 일부러 망한 것도 아니고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그럼 형으로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회사도 형이 다 물려받을 거면서. 자꾸 이러면 나도 회사에 욕심 낼 수밖에 없어. 뭐 이 새끼야? 너 지금 형이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뭐 형이면 다야? 한번 붙어보자. 급기야 남편의 사채빚 소동은 형제 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는데요. 승패는 불보듯 뻔했어요.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늦둥이인 남편을 더 아꼈거든요. 결국 회사 거래처 대금 중 일부를 미리 빼돌려서 남편 빚을 갚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아주버님은 더는 못해 먹겠다면서 회사 일에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자긴 이제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라며 아예 집을 나가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연줄 하나 없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더군요. 오죽 식구들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나마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던 사람은 아주버님 뿐이었는데 많이 아쉬웠네요. 그래도 기왕 먼 이국 땅으로 떠난 거 아주버님이라도 잘 살길 바랬죠. 그렇게 집안에 풍파가 몰아닥친 지 2~3달쯤 됐을까요? 채 안정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보가 찾아왔어요. 바로 요양원에 계신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시부모님께서 사정을 설명하고 요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먼저 도착한 남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가 아까부터 계속 누나만 찾아. 얼른 들어가봐.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엄마가 저를 찾는다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어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래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 엄마의 손을 마주잡았죠. 엄마, 나 왔어. 너무 늦었지? 미안해. 엄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요. 두 눈밑은 꺼멓게 죽어있는 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미어지더군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제 얼굴께를 어루만졌고요. 꺼져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딸, 엄마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상윤이도 잘 챙겨주고. 엄마, 왜 갈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 응? 엄마 잘 이겨낼 수 있잖아. 엄마 가면 나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마. 알겠지? 가면 안 돼, 엄마.
미안해, 우리 딸. 가지 말란 제 애원에 엄마는 슬픈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죽는 게 무서웠을 텐데, 저희 남매만 남겨놓고 떠나는 게 많이 미안했을 텐데, 왜 그런 엄마 속도 짐작을 못하고 약한 소리만 했을까요? 엄마 가는 길 불편하지 않게 난 괜찮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웃어줬어야 했는데. 그날 새벽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고요. 다신 그 눈을 뜨지 못하셨네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다 혼절도 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영정사진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죠. 오히려 저보다 어린 남동생이 침착하게 상주 노릇을 하며 문산객들을 상대했네요.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남편도 바로 달려와 제 곁을 지켰어요. 이미 애정이라곤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관계였지만 그래도 그간 같이 산 정이라는 게 남아있긴 한 건지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의지가 되더군요. 시부모님 역시 하던 일도 멈추고 바로 장례식장을 달려와 주셨네요.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식구는 한 식구구나 하고 감동한 것도 잠깐이었어요. 조문을 마친 시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시간 좀 내달라 하더군요. 문상객 맞이로 정신이 없던 터라 빈소 밖에서 선체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눈치만 한참 살피다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춰 귓속말을 하시더군요. 너희 엄마 앞으로 보험 같은 거 들어둔 건 없니? 사부인이 옛날에 보험 파는 일도 잠깐 했었다면서. 갑자기 웬 보험 얘기를 꺼내나 싶었지만 밀린 병원비며 장례식 비용이 염려돼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네.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들어둔 보험이 몇 개 있어요. 다 해서 아마 6억이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 생각보다 더 많네. 잘 됐다. 네 엄마 돈으로 우리 집 빚 좀 갚아라. 처음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해도 설마 그런 사람이길 포기한 발언을 할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하여간 답답하다니까. 네 엄마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우리 집 빚 좀 갚으라고. 이번에 용식이 사채빚 갚으면서 네 시아버지 이름으로 빚낸 건 알지? 회사 거래 대금도 좀 끌어다 쓰고.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우리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몰라. 아무리 그래도 저희 친정 엄마 보험금을...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어머님. 저희 엄마 아직도 관 속에 누워 계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 없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대거리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던 것도 잠시, 이내 괘씸했는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아니 얘가 어디 시애미 앞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다고 제정신 우누네? 그럼 내가 미쳤다는 거야? 미치신 게 아니면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라는 등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어머님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몰래 저 밖으로 불러내서 은밀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다 못했어요. 전 그 빚 절대 못 갚아요. 어머님 아들이 주식한답시고 정신 못 차리고 집안 다 말아먹은 걸 왜 저희 엄마 목숨값으로 해결해요? 전 저희 엄마 보험금 절대 못 줘요. 아니, 안 줘요.
시어머니와 제가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하자 이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희 대화를 듣고 대강 내용을 파악한 문상객들이 시어머니를 흰눈으로 노려보며 혀를 차거나 수군대기 시작했죠. 대부분 저희 엄마 쪽 손님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 사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달려오더군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부끄러움이 몰려왔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부끄러워하면서 제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요. 모전자전이라고 오히려 자기 엄마 편을 들더군요. 아니, 당신은 그런 돈 얘기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망신을 줘야겠어? 먼저 얘기 꺼낸 건 당신 엄마야. 내가 아니라고. 뭐? 당신 엄마? 지금 말본새가 그게 뭐야?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원래라면 당신은 우리 집안에 시집도 못 올 조건이었어. 있는 거라곤 병든 노모랑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남동생뿐인 당신을 받아준 게 누군데? 그리고 장모님 아프셔서 급하게 요양원 들어가야 했을 때 그 돈 빌려준 것도 누군데? 우리 부모님이잖아. 근데 은혜를 갚진 못할 망정 배은망덕하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은망덕을 운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래, 그 잘난 요양원 비용 당신 엄마가 빌려줬지. 그래서 그 돈 내가 나중에 안 갚았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잖아. 그걸로 하도 괴롭혀대니까 우리 상윤이가 누나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다 놔줬던 거야. 안 받고 싶었는데 당신도 당신 부모도 그걸로 너무 치사하게 굴길래 너무 날 당연하다는 듯이 노예 취급하길래 받아서 갚았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뒤로도 돈 한 푼 못 받고 백수된 당신 뒤치다꺼리에 회사 나가서 죽어라 이래. 근데 뭐 언제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봤어? 오히려 우리 엄마 언제 죽나 고사만 지냈지?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 죽으니까 뭐? 보험금을 내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까지 더럽히지 말고 썩 꺼지라고! 저는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남편을 장례식장 밖으로 밀어냈어요. 옆에 있던 남동생과 친척 어르신들도 그런 저를 도와줬죠.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은 쫓기듯 주차장까지 밀려났는데요. 남편이 떠나면서 그러더군요. 당신 이렇게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막대하고도 봐줄 줄 알아?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겁이 나긴커녕 속이 뻥 뚫리더군요. 제가 원하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혼해준다면 오히려 나야 고맙지. 내가 뭐 무서워하면서 싹싹 빌 줄 알았어? 바라던 바야. 그래, 이혼하자고. 뭐? 이 여자가 진짜... 당신 정말 이렇게 나랑 끝낼 거야?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끝내는 걸로 보여? 진짜 멍청하네. 하긴 이러니까 주식으로 몇 억은 날렸겠지. 너 같은 멍청한 놈하고는 더는 말도 섞기 싫어. 이혼 서류 보낼 때 아니면 연락하지 마. 알겠어? 뭐? 너?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남편은 당장이라도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남동생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곧 꼬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둥 개소리를 하면서 시부모님과 떠나버렸죠.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친척들이며 남동생 앞에서 못 볼 꼴 보였다는 생각에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한 분 한 분 자리로 가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네요. 다행히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남동생은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난 누나가 진작에 그 집안하고 연을 끊길 바랬다고. 근데 이혼한다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잘 생각했어 누나. 요즘 이혼이 뭐 흠인가? 혼자 살기 못하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도 돼. 맞아요 아가씨.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이혼하세요. 잠자코 있던 올케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그렇게 고맙고 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응, 나 이혼할게. 근데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서 이렇게 그냥은 못 헤어지겠어. 오늘 우리 엄마 두고 보험금이 어쩌고 못할 말 짓거린 것도 그렇고 당한 만큼 다 갚아줄래. 제 말에 남동생과 올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남동생이 뭔가 생각해둔 복수 방법이 있는 거야? 하고 묻기에 냉큼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멋지게 이혼하고 시원하게 복수까지 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 장례식을 마저 마무리하고요. 예정대로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먼저 큰소리 칠 땐 언제고 뒤늦게 이혼 못해주겠다면서 사람을 짜증나게 했는데요. 저는 그런 꼴을 봐줄 이유가 없어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그동안 백수로 살면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게 문제가 돼 이혼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론 따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가타부타 말없이 흰 봉투 한 장을 내밀었죠. 시어머니는 돈인 줄 알고 반색을 하더군요.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아니, 너희 엄마 보험금 그냥 썩혀두면 뭐하니. 가족 빚 갚는 데 쓰면 오히려 사부인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고 말고. 됐고요. 일단 그 봉투 안에 든 거나 열어보고 마저 얘기하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하더니 주춤거리면서 봉투 안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찔렸죠. 아니, 이게 대체 다 뭐냐? 뭐긴 뭐예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회사 자금 개인적으로 뺏쓰고 탈세했던 정황들이죠.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그냥 쓰고 제조시설 청소업체 돈 없다는 이유로 다 잘라버리고 직원들 시키고 이런 것도 다 증거로 남겨뒀어요. 국세청에 탈세 신고하면서 그것도 다 식약처에 넘길 거니까 각오하세요. 너 정말 이럴 거니? 그럼 뭐 나만 죽을 줄 알아? 너도 같이 죽는 거야! 제가 왜요? 전 이미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르르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를 악물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때가 대낮이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였던지라 주변에 사람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순식간에 이목이 저희에게 집중됐죠. 갑자기 이제 와서 무릎은 왜 꿇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엔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집안 빚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사부인 떠나는 길에 너무 예의 없이 굴었어. 이제라도 사과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렴. 어디 잘못한 게 그거 하나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저 노예 취급하면서 부려먹고 막말한 건요? 회사 그만두고 백수로 팽팽 노는 아들한텐 뭐라고 안 하고 저만 쥐잡듯이 잡은 건요? 그것도 다 사과하마. 너도 알잖니. 용식이 그놈 뭐 하나 변변한 재주도 없이 애 같기만 한 거. 뭐라고 하면 더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할까봐 기 살려준다는 게 그만. 기도 적당히 살려주셨어야죠.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가 된 거 아니에요? 하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당장 당신부터가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 아들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지.
제 막말에도 시어머니는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식약처와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게 어지간히도 무섭긴 했던가 봐요. 그래, 뭐가 됐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렴. 제발. 내가 이렇게 비마. 원한다면 용식이랑 너희 시아버지도 데려와서 같이 빌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예정대로 신고할 거니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정말 끝까지 그럴 거냐? 참나. 뭐 얼마나 비싼 무릎이라고. 당신이 100번 1000번 무릎을 꿇어봐요.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어쨌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갈게요. 전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카페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국세청과 식약처에 따로 시부모님 회사를 고발했죠. 결국 시어머니 회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고요. 탈세 문제로 국세청에 고발당해 어마어마한 추징금까지 물게 됐어요. 그렇게 연달아 문제가 터지니 당연히 회사 운영은 어려워졌고요. 설상가상 식품위생법 위반이 기사화되면서 매출도 급락했죠. 전 씨가 식구들이 저를 찾아와 난리를 피운 건 당연한 일이었네요. 특히 전 남편은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처럼 흥분하더군요. 우리 엄마 회사 다 말아먹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그래도 한솥밥 먹는 한 식구였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가족의 정과 의리를 운운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뭐? 한솥밥 먹는 한 식구? 야, 난 늘 너랑 너희 부모가 먹고 남긴 떨거지만 주워 먹었는데 그것도 한솥밥을 먹은 거라고 해야 되니? 너희 식구들이 언제 날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있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노예처럼 부려먹기나 바빴지? 너? 지금 당신 나한테 너라고 한 거야? 그래! 이혼하고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는데 뭐 아직도 여보 당신하리?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꺼져.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왜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야? 전 남편은 제 거친 말투에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뒤에 잠자코 서 있던 시모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저 말본새 좀 보라지.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 없다니까. 지가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뜨길 치켰다. 내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두고 봐 이년아. 내가 너 혼자 잘 살게 둘 것 같아? 너도 똑같이 망가뜨려 줄 거야. 알아? 상대할 가치도 없는 협박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냥 핸드폰만 꺼내들고 바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네요. 그러자 전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더군요. 뭐야? 갑자기 핸드폰을 왜 꺼내? 지금 그쪽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협박하고 난동 부리는 거 다 찍어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하게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협박은 지금 그쪽이 하고 있잖아요. 전 대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것뿐인데. 사람들 먹는 음식을 돈 아끼겠다시고 장난질하고 세금 탈세해서 아들 주식 투자하게 도와준 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세요? 이것도 언론에 알려줘 봐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전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자코 있던 시부가 억지 미소를 띠며 입을 열더군요. 이러지 말거라 며느라. 그냥 가면 되잖냐. 간다고 가. 다신 찾아오는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전 씨가 식구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줄행랑을 쳐버렸어요. 전화나 문자로 줄기차게 괴롭히던 것도 뚝 끊겼죠. 언론에 제보한다는 게 어지간히도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확실히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텐 세게 나가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배웠네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만만하게 보고 바로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려 한다니까요. 그 뒤로 전 시가 식구들의 소식을 한동안 모르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겹지인을 만나 근황을 알게 됐는데 글쎄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뭐예요. 그 인간들 인성에 잘 살진 못할 거란 생각은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 삶을 살고 있더군요. 시부는 웬 꽃뱀한테 제대로 물려서 사채까지 써 돈을 빌려줬다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그 일로 시모와 전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노숙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는 시부의 바람으로 화병이 나서 들어 누웠는데요. 허구한 날 술에 의지해 살다가 결국 간경화로 중내산해하고 있다 합니다. 전 남편은 아픈 부모를 봉양하긴커녕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요.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모양인데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까먹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더군요. 시모가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제발 사정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오냐오냐 키운 죄를 이제야 받고 있는 거죠 뭐. 전 시가 식구들의 소식을 접한 뒤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요. 역시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하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왠지 모를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참 바보 같죠? 썰밤에 이렇게 과거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내려가다 보니 뒤늦게 정신이 드네요. 그 인간들이 제게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이제 저와 다신 연이 닿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현재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시모 회사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서 노후에 먹고 살 걱정은 덜었어요.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분도 생겼는데요. 100세 시대에 주변에선 이제라도 재혼하라며 부추기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싫다는 게 아니라 결혼에 너무 회의적이게 됐거든요. 또 혼자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재의 삶이 좋기도 하고요.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네요. 먹고 살 능력만 충분하면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싶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